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하더라도 못할 거 아니지 않나요? 그걸 자식이 치워야지 누가 치우겠어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시지만 나는 절대 그분에게 처리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하지. 우리 아버지인데. 사실 이렇게라도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봐야 10년. 그렇지 않으면 5년. 그 기간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서 내가 얼마나 가슴 칠 것인지 불보듯 뻔해요. 나를 힘들게 했어도 그때가 좋았는데 하며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부모님이 막 모질게 해도 그렇게 원망스럽지 않아요. 위 내용은 KBS 인간극장 고향에 살고 지고 편에 나온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글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아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아픈 부모를 모셔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도 마세요 하며 혀를 끌끌 차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시고 안 모시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고 안 모시고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은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을 통해 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20만 부 기념 리커버로 출간되었다고 하는데요. 굽이치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와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삶의 지혜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효는 일상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 맹무백이 효에 관하여 여쭤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그것만을 걱정한다. 나이 50이 넘으면 문상 가는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의 부모님 초상이 대부분입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께서는 모두 한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50대 초반 어느 해 순서라도 정해놓은 듯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분씩 떠나가셨습니다. 50은 자신의 천명을 아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천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자식이 먼저였던 부모였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자식은 부모가 늘 먼저가 아니었음에 깊은 후회를 합니다. 몸 관리가 부실했던 제자 맹무백이 효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너무나 감명했습니다. 부모는 오로지 자식이 아프지 않을까만 걱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나라 대부의 아들이었던 맹무백은 몸이 뚱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자께서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 효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이른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첫 번째 걱정은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이 뛰어난 특기를 갖는 것도, 훌륭한 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우등상을 받는 것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그 다음입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몸을 보존하는 게 부모에겐 첫 번째입니다. 거스르지 않는 일상의 마음. 논어에 기록된 효에 관한 몇 구절을 비춰보면 2500년 전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일렀던 효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거르지 않고 부모님에게 식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술과 음식을 부모님께 먼저 드시게 한다고 하여 효라 할 수 있겠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다면 개와 말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혹여 부모의 잘못이 있을 때는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며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가능하면 그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식은 환한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환한 얼굴로 일하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집을 나서기 전에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를 말씀드려야 하며 돌아와서는 잘 돌아왔다는 것을 꼭 알려야 한다. 살신성인의 효를 칭송했던 조선시대의 문화가 있었지만 사실 공자께서 말씀하신 효의 개념은 일상의 문제였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슬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드신 부모를 가까이서 모실 자식이 없다시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든 부모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장남 장녀도 차남 차녀도 며느리도 사위도 손자 손녀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 병든 부모,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매일매일의 삶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병원에 눕혀놓고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바라보면서 서로 핑계만 댑니다. 서로 원망하면서 눈치만 봅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일상이 되어갑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2, 3일 내 전광석화처럼 초상을 치르고 사무제도 마치기 전에 유산 싸움에 돌입합니다. 장남은 장남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그동안의 공적을 들이대며 결국엔 법적 잣대까지 들며 소리칩니다. 부모와 이별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자매들과의 이별 아닌 이별이 시작됩니다. 남보다 더한 깊은 애증의 상처가 터진 후에야 잠잠해집니다.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으며 그렇게 50대가 넘어갑니다. 적지 않은 50대가 이 슬픈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설처럼 되어버렸지만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많은 이가 거행했던 3년상의 유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논어에서 공자와 제자의 대화를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3년상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파괴될 것이고 3년 동안 음악 연주를 하지 않으면 음악이 무너질 것입니다.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핵곡식이 등장하며 나무에 구멍을 뚫고 마찰하여 새로운 불을 얻게 되는 기간이니 일주기가 지나면 복상을 그만두어도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쌀밥을 먹고 속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하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제아가 편안하다고 대답하자 공자께서 내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여라. 대체로 군자는 상중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내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여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아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했습니다. 제아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연후에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기에 대체로 3년상은 천하의 공통적인 상례이거늘 제아는 태어나 3년 동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단 말인가. 명심보감에도 이런 대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자식의 똥오줌은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으면서 늙은 부모님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면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데 육척 그대의 몸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그대의 몸이 만들어진 것인즉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대접하라. 젊었을 때 그댈 위해 살과 뼈가 닳았느니라. 내 부모도 마음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강요하고 강요받는 효는 더 이상 효가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인 것은 아닐까요?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후회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0에 읽는 논어의 저자가 쓴 글이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시면서 지나온 세월을 떠올려 보세요. 방황하는 50은 공허하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50의 바다에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이 되어 인생은 쉼없이 달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빚이 없는 인생이기가 쉽지 않았기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자께서는 40의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 부록이 되셨다는데
25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우리는 어찌하여 50, 60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똘똘한 집 한 채에 인생이 걸려 제대로 된 취미 생활 하나 못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자신이 미워집니다. 노후에는 숨막히게 달려왔던 경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찾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핑계를 대고 싶다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5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논어만큼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책도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논어를 읽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경영자는 경영 원리를, 정치가는 정치 기본을, 리더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묻는 이에게는 담대한 삶의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나이 50의 논어를 읽고 인생이 쉽게 바뀔 거라면 애초에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논어가 논어로 끝나는 게 아닌 논어에서 실천 전략과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낸다면 그때 논어는 전혀 다른 논어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특별합니다. 이제부터 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 지금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반이야 여러 제약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은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처음이라서 미숙해서라는 핑계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뜻이 부족해서이지 단연코 남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눈치나 조건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변화나 선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50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공자의 가르침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50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감정이 많이 상한다면 만남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면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소통이 짐이 된다면 줄여야 합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9가지를 없애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55세는 30세와 80세의 딱 중간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을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가족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돈만 되는 일을 하며 궁색하게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사람을 찾아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공자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왕이나 백성도, 부자나 빈자나
자식이 많은 집안이나 자식이 없는 집안이나 근심 걱정이 없던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진 목표와 미래와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속 깊숙이 담으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이더라도 그 마음을 잊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표와 미래와 희망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더 지혜로운 노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노교수의 회고를 듣겠습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하더라도 못할 거 아니지 않나요? 그걸 자식이 치워야지 누가 치우겠어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시지만 나는 절대 그분에게 처리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하지. 우리 아버지인데. 사실 이렇게라도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봐야 10년. 그렇지 않으면 5년. 그 기간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서 내가 얼마나 가슴 칠 것인지 불보듯 뻔해요. 나를 힘들게 했어도 그때가 좋았는데 하며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부모님이 막 모질게 해도 그렇게 원망스럽지 않아요. 위 내용은 KBS 인간극장 고향에 살고 지고 편에 나온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글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아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아픈 부모를 모셔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도 마세요 하며 혀를 끌끌 차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시고 안 모시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고 안 모시고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은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을 통해 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20만 부 기념 리커버로 출간되었다고 하는데요. 굽이치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와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삶의 지혜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효는 일상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 맹무백이 효에 관하여 여쭤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그것만을 걱정한다. 나이 50이 넘으면 문상 가는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의 부모님 초상이 대부분입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께서는 모두 한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50대 초반 어느 해 순서라도 정해놓은 듯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분씩 떠나가셨습니다. 50은 자신의 천명을 아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천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자식이 먼저였던 부모였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자식은 부모가 늘 먼저가 아니었음에 깊은 후회를 합니다. 몸 관리가 부실했던 제자 맹무백이 효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너무나 감명했습니다. 부모는 오로지 자식이 아프지 않을까만 걱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나라 대부의 아들이었던 맹무백은 몸이 뚱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자께서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 효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잃은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첫 번째 걱정은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이 뛰어난 특기를 갖는 것도, 훌륭한 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우등상을 받는 것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그 다음입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몸을 보존하는 게 부모에겐 첫 번째입니다. 거스르지 않는 일상의 마음. 논어에 기록된 효에 관한 몇 구절을 비춰보면 2500년 전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일렀던 효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거르지 않고 부모님에게 식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술과 음식을 부모님께 먼저 드시게 한다고 하여 효라할 수 있겠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다면 개와 말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혹여 부모의 잘못이 있을 때는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며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가능하면 그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식은 화난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화난 얼굴로 일하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집을 나서기 전에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를 말씀드려야 하며 돌아와서는 잘 돌아왔다는 것을 꼭 알려야 한다. 살신성인의 효를 칭송했던 조선시대의 문화가 있었지만 사실 공자께서 말씀하신 효의 개념은 일상의 문제였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슬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드신 부모를 가까이서 모실 자식이 없다시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든 부모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장남 장녀도 차남 차녀도 며느리도 사위도 손자 손녀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 병든 부모,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매일매일의 삶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병원에 눕혀놓고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바라보면서 서로 핑계만 댑니다. 서로 원망하면서 눈치만 봅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일상이 되어갑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2, 3일 내 전광석화처럼 초상을 치르고 사무제도 마치기 전에 유산 싸움에 돌입합니다. 장남은 장남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그동안의 공적을 들이대며 결국엔 법적 잣대까지 들며 소리칩니다. 부모와 이별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자매들과의 이별 아닌 이별이 시작됩니다. 남보다 더한 깊은 애증의 상처가 터진 후에야 잠잠해집니다.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으며 그렇게 50대가 넘어갑니다. 적지 않은 50대가 이 슬픈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설처럼 되어버렸지만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많은 이가 거행했던 3년상의 유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논어에서 공자와 제자의 대화를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3년상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파괴될 것이고 3년 동안 음악 연주를 하지 않으면 음악이 무너질 것입니다.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핵곡식이 등장하며 나무에 구멍을 뚫고 마찰하여 새로운 불을 얻게 되는 기간이니 일주기가 지나면 복상을 그만두어도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쌀밥을 먹고 속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하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제야가 편안하다고 대답하자 공자께서 내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여라. 대체로 군자는 상중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내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여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야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했습니다. 제야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연후에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기에 대체로 3년상은 천하의 공통적인 상례이거늘 제야는 태어나 3년 동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단 말인가. 명심보감에도 이런 대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자식의 똥오줌은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으면서 늙은 부모님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면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데 육척 그대의 몸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그대의 몸이 만들어진 것인즉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대접하라. 젊었을 때 그댈 위해 살과 뼈가 닳았느니라. 내 부모도 마음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강요하고 강요받는 효는 더 이상 효가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인 것은 아닐까요?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후회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0에 읽는 논어의 저자가 쓴 글이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시면서 지나온 세월을 떠올려 보세요. 방황하는 50은 공허하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50의 바다에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이 되어 인생은 쉼없이 달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빚이 없는 인생이기가 쉽지 않았기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자께서는 마흔의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 부록이 되셨다는데 25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우리는 어찌하여 50, 60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똘똘한 집 한 채에 인생이 걸려 제대로 된 취미 생활 하나 못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자신이 미워집니다. 노후에는 숨막히게 달려왔던 경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찾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핑계를 대고 싶다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5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논어만큼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책도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논어를 읽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경영자는 경영 원리를, 정치가는 정치 기본을, 리더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묻는 이에게는 담대한 삶의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나이 50의 논어를 읽고 인생이 쉽게 바뀔 거라면 애초에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논어가 논어로 끝나는 게 아닌 논어에서 실천 전략과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낸다면 그때 논어는 전혀 다른 논어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특별합니다. 이제부터 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 지금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반이야 여러 제약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은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처음이라서 미숙해서라는 핑계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뜻이 부족해서이지 단연코 남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눈치나 조건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변화나 선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50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공자의 가르침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50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감정이 많이 상한다면 만남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면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소통이 짐이 된다면 줄여야 합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9가지를 없애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55세는 30세와 80세의 딱 중간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을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가족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돈만 되는 일을 하며 궁색하게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사람을 찾아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공자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왕이나 백성도, 부자나 빈자나, 자식이 많은 집안이나 자식이 없는 집안이나 근심 걱정이 없던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진 목표와 미래와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속 깊숙이 담으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이더라도 그 마음을 잊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표와 미래와 희망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더 지혜로운 노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노교수의 회고를 듣겠습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